일본 판화가들은 세상의 덧없는 본질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인상주의자이다. 고흐, 그는 인상주의자, 즉 파리의 아방가르드, 파리의 일본인 화가이다. 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자포니즘의 세 번째 이야기로 회화 작품에서 드러난 일본의 영향을 모네와 고흐 두 작가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가구 분야에서의 동양적 요소의 반영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예술 공예품이 대거 유럽으로 유입되던 19세기 후반은 인상주의가 태동한 시기였습니다. 이 작품은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유일한 미술 전람회이자 보수적 성향의 살롱은 1863년 전시회 출품작들 중 기존의 정서와 다르다고 판단한 작품들을 대거 낙선시켰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작가들이 낙선작들을 모아서 별도의 전시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가 있었는데, 이 작품은 화면에 여성을 나체로 그렸다, 풍속을 해쳤다는 이유 등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당시 유럽 문화예술계의 보수성, 나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당시는 마네와 같은 파격적인 예술가들이 태동하고 있었고 그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가들은 1874년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전시회 입구에 클로드 모네의 풍경화인 인상 해돋이 작품이 걸려 있었는데, 이걸 본 비평가가 그저 인상을 그리는 일당들이라고 혹평한 데에서 인상파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비판하면서 색채, 색조,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특히 빛에 따른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세계를 인지하는 대로 그려내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이들 인상파 화가들은 마침 동양에서 유입된 우키요에의 신선함에 매료됩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우키요에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순간의 표정을 묘사하고 화면의 중심에 인물을 두어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으며, 원근법을 엄격히 지키지도 않았고 사물의 명암을 명확히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은 그들에게 신선함과 파격으로 다가왔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자유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상파 화가들은 우키요에, 나아가 일본풍 자체를 표현하는 회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인 클로드 모네입니다. 오랜 작품 활동 기간 동안 자연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는 인상주의 철학을 가장 일관되게 실천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누구보다 일본 취향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무역회사인 기립공상회사의 통역이자 미술상이었던 하야시 타다마사와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그로부터 구입한 우키요에로 집을 장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네는 뒤에 살펴볼 고흐와는 달리 일본풍을 직접 드러내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에 녹여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작품은 자신의 아내인 카미우 돈시웨를 모델로 한 기모노를 입은 모네 부인으로 그의 일본 취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붉은 바탕에 화려한 기모노의 무늬를 세밀하게 묘사한 것도 그렇지만, 부채로 배경을 장식한 것, 그리고 동양적인 춤을 추는 듯한 모델의 자태는 우키요의 미인화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1880년 중반부터 모네의 작품에 평행선이 등장하며 이를 기하학적 요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작품 생타드레스의 테라스가 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평행선으로 화면을 분할한 구도는 물론 선명한 색상을 사용한 점에서 호쿠사이의 작품과 흡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키요에 호쿠사이의 후가쿠 36경은 대부분의 경우 후지산이라는 모티브를 멀리에 두고 부차적인 요소들을 부각함으로써 오히려 주제를 드러나게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작품 바랑지빌 교회의 석양은
바랑지빌 교회를 멀리에 있는 후지산처럼 배치하고 가까이에 큰 나무 두 그루를 묘사한 점과 그 구도면에서 서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네의 작품들 중 이처럼 소재와 구도면에서 우키요-에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들은 또 있습니다. 모네의 벨섬은 히로시게의 작품과 같이 두 개의 우뚝 솟은 돌섬을 중앙에 두고 있습니다. 수평선의 높이는 서로 다르지만 두 작품 모두 일정한 높이에서 대상을 조망하고 있는 구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트르타의 절벽이라는 이 작품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약간의 모래사장이 있고 그 위에 깎아지른 절벽을 배치한 후 화면 중심에서 약간 왼쪽에 우뚝 솟은 돌섬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쇼테이 호쿠주의 세이슈 후타미가우라라는 작품과 소재와 구도, 시선의 높이가 유사한 점입니다. 다만 쇼테이의 작품은 두 개의 돌섬이 민속신앙을 나타내는 금줄로 연결되어 있고 모네의 작품은 하나의 객체가 오른쪽 돌섬에 특이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 다르지만 두 객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네는 하나의 소재로 여러 개의 작품을 만드는 연작을 하기도 했는데 그 소재 중 하나가 포플러 나무입니다. 이 작품 에프트 강가의 포플러를 포함해서 포플러 연작들은 화면의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를 수직선으로 분할하는 구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공간 표현은 서양 회화에서 르네상스 이래로 사용되지 않던 것인데 모네는 포플러 연작에서 이 구도를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히로시게의 작품과 유사한 공간 분할을 보여주며 그 색감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네의 또 다른 연작 중 하나는 수련입니다. 수련 연작 중에 처음으로 아치형 다리가 등장한 이 작품은 수련과 일본식 다리라고 합니다. 제목에 일본식 다리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보더라도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로시게를 포함한 많은 우키요-의 작가들은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풍경화에서 이와 같은 아치형 다리를 많이 그렸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리 앞쪽 또는 뒤쪽으로 나뭇가지가 아래로 늘어져 내려오고 있는 구도는 서로의 유사성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네의 뱃놀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특징은 배를 띄우고 있는 물의 색감이 두 여인의 흰옷을 물색으로 물들인 듯 하나의 색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가 인상파 화가임을 잘 보여주는 색감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작품은 스즈키 하루노부의 연꽃 연못의 뱃놀이라는 작품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배의 절반 정도만 화면의 오른편에 배치되고 두 여인이 배의 뒤쪽에 등장하고 있으며 배와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약간 위에서 아래로 조망하고 있는 구도인 점들입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우선 고흐는 인상파가 아니라 탈인상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가 우키요-에의 수집광이었다는 점과 그의 작품이 일본풍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흐는 파리에 머무는 동안 미술품 판매상인 세뮤얼 밍의 가게를 거의 매주 찾았다고 하고 자신의 표현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일본 판화에서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루이 듀레가 물론 비판적인 어조이긴 합니다만 고흐에 대해서 파리의 아방가르드, 파리의 일본인 화가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고흐가 처음으로 우키요-에를 접한 것은 그의 나이 33살 무렵인 1886년 벨기에 엔트워프에서였습니다. 노래 가사에서 불행하게 살다 간 사나이로 기억되는 고흐라는 예술가의 삶을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가 긴 방황을 한 끝에 그림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로부터 불과 4년여 전이었습니다. 즉 비교적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키요-에를 접한 것인데 그것을 접하기 전 그의 초기 그림은 주로 음침한 흑빛, 유난히 어두운 갈색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회화 표현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기법을 추구했던 고흐에게 있어 우키요-에는 하나의 돌파구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후 파리로 간 고흐는 본격적으로 수백 점의 우키요-에를 수집해서 자신의 작업실 벽을 장식하기도 했고
그 매력에 빠진 고흐는 안도 히로시게의 대교 오화시라는 작품을 모방해서 비 내리는 다리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케이사이 에이센의 작품을 모티브로 대나무와 연꽃, 학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자신만의 색감과 터치로 일본의 게이샤를 고급 매춘부로 표현한 후티산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또 히로시게의 카메이도 매화공원을 모방해서 꽃이 핀 매화나무를 그렸을 정도로 고흐는 우키요에에 빠져 있었습니다. 탕기 아저씨의 초상이라는 이름으로 꽤 많이 알려진 이 작품의 모델인 줄리엥 탕기는 고흐에게 미술용품을 공급하고 고흐의 작품을 판매해주기도 했던 미술용품, 예술품 상인이었습니다. 고흐는 이 탕기의 초상을 모두 3번에 걸쳐 그리는데 두 번째 작품부터 점점 우키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듯 목판의 표면과 같은 질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에는 탕기의 초상과 같이 배경인 벽면에 기모노를 입은 여인 또는 후지산 등 풍경이 그려진 우키요에가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후 고흐는 악화되는 건강을 치료하고 예술가 집단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남부의 아르로 갑니다. 그는 프로방스 지방의 아르를 이국적인 곳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옐로우 하우스라는 작품으로 고흐가 아르에 머무는 동안 지내던 집을 그린 것인데 프랑스 남부의 태양빛 덕분인지 이 시기의 작품은 색감이 기존보다 한층 밝아집니다. 또 자신의 방을 그린 예술가의 방이라는 작품에 대해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흐는 그림자가 제거되었고 색채는 일본 목파나에서처럼 얕고 단순하게 칠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고흐는 아르에 머무는 2년여 동안 무려 300여 점의 작품을 그려내면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평면적인 화면, 원근에 얽매이지 않는 구성, 자유로운 색조와 억제된 음영, 그리고 조각글로 목판을 파낸 것 같은 붓터치 등은 그가 우키요에라는 목판화를 모티브로 자신만의 기법을 형성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흐만의 선과 색감은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자포니즘이라는 용어만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흐는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혹자들은 이것을 고갱과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 고흐 자신의 건강 문제와 성격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로 인해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자신의 귀를 자르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런 중에도 끊임없이 작품을 그려냅니다. 정신질환, 각종 질병, 그리고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생활 속에서도 고흐는 작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 고흐의 정신질환은 더욱 악화되는데 그런 중에도 파리 북부의 오베르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했으며 1890년 5월 자신이 그림을 그리던 밀밭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고흐의 마지막 작품으로 미완성인 나무뿌리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한 모네와 고흐 이외에도 자포니즘 성향을 보이거나 일본풍의 의복, 소품을 소재로 한 작가와 작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스타프 클림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클림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화 분야와 달리 자포니즘이 당대의 건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건축은 그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양의 건축이 유럽으로 전파되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전파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유럽식 건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 유럽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개최하던 박람회 등을 통해서 일본 건축의 요소들이 소개되면서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유럽과 동양의 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럽은 석조 중심인 반면 동양은 목조 건축이 중심이라는 점이고 유럽 건축의 공간 개념은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반면 동양은 공간을 분할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석조 건축이 주류인 유럽에서 큰 창문은 돌의 하중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큰 창을 만들기보다는 작은 창을 여러 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창은 개방감을 줄 수 없어서 폐쇄적인 구조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면 중세 유럽에는 윈도우 텍스, 즉 창문쇠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건축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큰 창을 만들 수 없어서 작은 창을 여러 개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 집이 클수록 창문이 여러 개일 수밖에 없겠죠. 이에 착안한 왕이 프랑스의 필리프 4세로 알려져 있는데 왕권 강화와 증세의 목적으로 창문에 수만큼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벽돌세, 난로세, 벽지세 등 황당한 세금이 이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1303년 처음 시행된 이 창문세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18세기, 19세기에는 프랑스, 잉글랜드, 아일랜드 등에서도 시행되었고 영국은 1851년에야 없어지고 프랑스는 1926년에야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 기술의 한계는 물론 이러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마음 편히 창문을 만들 수 없었던 유럽인들에게는 넓은 격자창은 그야말로 신선함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자포니즘이 유행한 후 가장 가깝게 영향을 받은 건물이 있다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글래스고 스쿨 오브 아트 건물일 것입니다. 찰스 레니 맥킨토시가 설계하고 1897년부터 1909년 사이에 지어진 이 건물이 기존 건물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건물 전면부를 구성하고 있는 넓은 격자창과 직선으로 구성된 전체적인 형태입니다. 이후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건축 기술의 발달과 효율적인 건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창을 많이 만들게 되고 가장 심플하면서 하중을 잘 견디는 격자창이 어떤 모던함의 상징처럼 되지만 이 시기 이 정도 크기의 격자창의 배치는 선구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나중에 살펴볼 아르누보와 모더니즘의 중간쯤에 위치하는데 격자창과 직선적인 요소는 자포니즘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럽에서 일본적인 요소를 처음 가구에 적용한 사례를 찾으라고 하면 프랑스 루이 16세 시대에 활동했던 가구 작가인 아담 와이즈와일러가 아닐까 합니다. 그는 주로 흑단 등 고급 목재를 소재로 하고 오칠과 금상감을 결합한 가구들을 제작해서 주로 왕이나 권력자들에게 공급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가구에 금상감으로 그려진 그림이 동양화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구를 자포니즘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그의 금상감 그림을 일본풍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화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 그의 가구의 형태가 일본풍의 간결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여전히 로코코 양식이나 신고전주의 양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 분야에서 명확한 자포니즘 성향의 작가는 윌리엄 고드윈입니다. 그는 영국의 진보적인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1862년 런던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일본 문화를 접한 뒤 1870년대 앵글로 제페니스 테이스트라 불리는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그 역시 당시 예술가들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존 러스킨의 저서 베니스의 돌에 나오는 고딕의 본성에서 감명을 받아 러스키안 고딕 스타일로 경력을 시작한 이후 자신만의 스타일인 앵글로 제페니스 테이스트, 굳이 번역하자면 영일 취향이라는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가구 작품의 특징을 몇 개의 단어로 요약하면 격자, 실버, 블랙, 간결한 라인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직선을 사용하면서 곡선과 장식을 최소화하는 간결한 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격자 구조와 검정색 오칠 마감 그리고 포인트로서의 은이나 금속 장식을 통해 일본적 요소를 디자인에 녹여낸 작품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미술공예 운동을 비롯해서 라파엘 전파, 인상파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모든 사조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기존 체제에 저항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돌파구나 새로운 모티브를 찾기 마련인데 미술공예 운동이 한창이던 19세기 중후반의 유럽인들에게 자포니즘은 그와 같은 돌파구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고 이질적인 것의 출현,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 그 결과로서의 이른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술가는 이러한 흐름의 맨 앞에 서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는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5월 미국 보스턴의 한 미술관이 모네의 기모노를 입은 모네 부인에 나오는 기모노 차림을 코스프레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려다가 아시아계 시위자들의 반발에 막혀서 취소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위자들은 이것이 동양인들을 별난 존재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던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최 측이 동양인들을 이질적이고 특이한 존재라는 인식하에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시위자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에드워드 사이드가 규정한 오리엔탈리즘, 즉 서양인은 우월하고 동양인은 열등하다는 서양인들의 믿음, 이에 기반해서 서양을 주체로 두고 동양은 교화시켜서 그 서양의 삶에 맞추도록 해야 하는 존재로 간주했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 이런 시각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19세기 서양의 제국주의 침탈은 이에 기반했거나 그러한 침략과 약탈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리엔탈리즘이 내재되어 있어서 서양인들의 시각에 맞추고자 그들에게 꼬리를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포니즘이 급격히 쇠퇴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이 유럽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모든 것을 유럽인들의 마음에 들도록 포장하고 다소 자기적으로 변질된 일본의 물품을 유럽에 대량으로 판매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일부에게 이런 오리엔탈리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지 아직도 노랑머리,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몇 마디 하면 사람들이 의심 없이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멍청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예술, 아르누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